안녕하세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이야기 좀 해보죠. 그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회사 그만둔 지 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갓기도라는 코너 기억나세요? 같기도? 예, 갓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뭐뭐 같기도 하고 뭐뭐 같기도 아닌 하고.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요즘 대선이 40일 남았는데 갓기도를 하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하. 김종인, 정운찬 요즘이 자주 만나시는 두 분 대선 출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홍석현 전 회장도 뭐 그 그룹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출마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네. 출마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랬죠.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안 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는 뭐 출마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순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여기 홍 회장도 뭐 기여, 국가의 기여 이런 말씀 예. 많이 하시던데 예. 반기문 전 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등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공식 출마 선언 없이 불출마 선언한 분들입니다. 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같기도 행보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분들이 화려한 경력, 사회적 권위 또 뭐 실력도 이제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없는 게 지지율. 그러니까요. 대중의 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반기문 전 총장이나 황교안 전 대행은 뭐 자기가 움직여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해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런데도 정치적 발언은 계속 하고 있죠. 맞아요. 오늘도 이제 홍 전 회장이 제3회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라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뭐 한국과 프랑스 관계에 대한 거겠죠. 그런데 그 기조연설보다는 이후에 기자들하고 문답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단어는 아니다.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아도 단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통합정부, 공동정부, 대연정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예. 우리가 경제안보 위기가 있는데 한 정파가 집권해서 마음대로 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120석으로 뭘 하겠냐. 예.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의 염원 아닌가. 현행 헌법이 가진 문제가 누적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지금처럼 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생각한다. 네. 김종인 전 대표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 어제 이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세 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했어요. 네. 뭐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친 이후에 세 사람이 뭐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세상 걱정을 했다. 이러긴 했는데 오늘 이제 홍 전 회장이 어제 모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 전 대표하고 저 둘이 해서 뭐가 되고 정운찬 전 총리 혼자 한다고 뭐가 되겠냐.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예. 그러나 그분이 리드해 오셨으니 그분이란 건 김종인 전 대표 말하는 겁니다. 네. 저도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는데 이 뭐 비문연대, 통합연대, 뭐 범법부 단일화 이런 쪽이냐는 거죠. 뭐 적폐청산이란 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사실 적폐청산을 제일 많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뭐 이재명, 그렇죠. 문재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반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홍 전 회장이 이제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 게 단일화 얘기도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필요를 느껴야 한다. 예.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보수 후보 단일화 구상에 자기도 이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읽히는데 이 근데 힘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영향력이 그렇죠.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홍 전 회장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
이분들이 볼 때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후보들의 이제 경험이나 통찰력이 일천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끊임없이 심판받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오늘도 뭐 여기서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저기서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경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석현, 김종인, 정운천 이 세 분은요. 선출직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수 단일화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하면은 자기들끼리 하지. 그 예를 들어서 후보들끼리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리가 되냐 마냐 판인데 예. 이분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뭐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비슷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홍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앙일보의 스탠스가 이제 개혁적 보수 또 JTBC는 좀 진보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한 분이고 리셋 코리아 같은 이제 훌륭한 기반이 있어요. 차라리 좀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뭐 통일 이후의 비전이라든지 산업 정책의 변화, 뭐 교육에 나아갈 바 이런 쪽의 정책의 얼개나 방향을 정치권에 제시하는 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구체적으로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쪽 분석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뉴스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이런 분들은 일반 대중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들어본. 그러니까 요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언론계 그중에서도 정치부 기자들만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이 크죠.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잊어버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다 짚어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선 후보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례로 듣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반드시 구속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왜요?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아니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예.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 특정에 대한 처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되자. 예.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을 지냈으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맞는 거죠. 예, 예. 국민들의 보수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예. 그냥 도둑이 훔친 것보다는 이 공직자들이 범죄한 것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제자리로 갑니다. 예. 대통령은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니까 더 엄정하게 이런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막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네. 오히려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 훨씬 더 많이 비난받아야 맞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자택에 지금 거의 감금 상태인데요. 어떻게 도주하느냐. 또 증거도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인멸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변호사기도 한데요. 지금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예.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을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예.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뭐 출국할 수도 있죠. 출국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요? 이게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면 구속하는 거고. 예. 고위공직자니까 뭐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네. 네.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도덕 감정이 거의 제로인 상태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가 안 하잖아요. 네, 네. 온 국민한테 한 약속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공리고 예의고 도덕이고 책임이고 윤리고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 한 것이지 내가 뭐 뇌물을 받은 적 하나도 없다. 또 일부 최순실이 사익을 챙긴 거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가서 가리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 지금 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장관이니 무슨 수석이니 이런 관련자들이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구속돼 있죠. 예, 예.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진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 예,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벌써 감옥 간 게 몇 건 있는데 네. 어찌됐건 헌정사의 불행한 일 아니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사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의 갖춰서 어떻게 수갑을 채우느냐,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사실 기득권을 비호해 왔습니다. 예. 서민들 예를 들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예를 들면 5,400원 훔쳤다고 구속해놓고 예. 수백억 훔치고 나라 망가뜨리고 이 혼란에 빠뜨린 이 책임 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봐주고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봐주고 용서해주고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 예.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높은 자리만 하면 큰 죄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단절을 해줘야 됩니다. 나쁜 짓 하면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네. 도둑질하면은 감옥을 가는구나. 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해외에서도 저 나라가 법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나라구나. 예. 높은 사람이라고 막 봐주는 원시국가, 군주국가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국격 올라갑니다. 국격이 오히려 올라간다?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죠. 네, 네. 그리고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닙니까?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를 합니까? 그냥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하고 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평등한 한 구성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죠. 네. 그러면 너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원에서 이제 뭐 예컨대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는 아마 들어설 거고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다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면 금지를 공략했고요.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후보 측에도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 중범죄 행위자 삼성의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안 하겠다는 약속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결국은 사면해 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들은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 말을 안 하시는데 예. 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결국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픕니다. 예. 이재명 시장.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은 절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제가 특히 조직 범죄 아니면 사회적 기득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범죄, 공직 비리 이런 거는 사면 안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죠.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예.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저는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 왜요? 이유는요? 뭐 국가원수를 또 대탄핵이어서 곧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예. 절차에 따라 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또 시시비비는 공정하게 가려하지만은 이 사저로 돌아가 가택연금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이건 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이래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국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도 있고, 특히 지금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사제의 연금 상태나 이런 상태로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나라의 격을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해서 탄핵 때문에 파면됐다,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네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받는 것이 법적 순리와 상식에 맞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연으로 들어간 대통령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무죄 여부는 이제 혐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 전에 국가 원수를 구속 수사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표현 쓰십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일수록 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입장에 따라서 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법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은 특검과 검찰의 충분한 증거 자료가 또 수사가 진행됐고, 연금 상태는 다름없는 파면된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이런 것을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시대로 일한 사람은 다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 안 시킨다?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는요? 그렇게도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수많은 페이지의 수사 기록이 있고, 또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또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은 지휘고를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로 보이는 거, 이거는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원수고 또 탄핵에 대해서 파면돼서 사죄에서 계시고, 사실 아까도 했으면 그런 어떤 정교인멸이나 연금 상태에 있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지상정으로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다른 후보분들도 의견이 비슷하세요? 좀 차이가 나세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TV 토론회 대담에서 이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의견이
비슷한 게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런 거고 예. 유죄 확정 때까지는 좀 두고 보자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탄핵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에도 징계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당원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의 징계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예. 징계 이상의 조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징계 이상의 조치? 예, 그럼요. 지금 강도가 높은 그래서 당의 윤리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이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지금 탄핵이죠, 탄핵. 파면이 돼서 사저로 돌아가는 그 이상의 네. 사실 그 조치가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민심을 먹고 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원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참 큰 공입니다만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법적으로 파면당했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강도가 예. 탄핵에서 파면이 된 대통령 또 수사가 진행된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이 징계에 훨씬 이상의 조치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것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징계까지 또 하는 거는 또 역시 너무 가혹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나 봐요. 오늘 강남구청 압수수색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고 가짜뉴스 퍼날랐다.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에 문재인 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걸어서 신현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죠. 이 신현희 구청장 집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했다고 했고요.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제 JTBC 보도 등을 보면은 신현희 구청장이 퍼뜨린 가짜 뉴스 중에는 이 소위 이른바 이제 태블릿 PC 보도 관련한 음모론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손석희 게이트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전형적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예. 경찰은 압수수색 내역을 토대로 해서 신현희 구청장을 소환하는 등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이게 성관위가 고발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손석희 게이트가 아니라 신현희 게이트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신현희 구청장의 어떤 그 불법 행위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제 1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논란을 이제 부추긴 것이고, 2탄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 3탄은 가짜뉴스 유포다. 이렇게 좀 꼬집고 있습니다. 네.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하고 이럴 때는 유승민 의원이 저격수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많이 괴롭혔는데 네. 오늘은 40분 동안 비공개 독대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실 밖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하니까요. 이후 이제 이 유승민 의원 측 기자들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능력 있고 정의로운 보수를 만들어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은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또 부연했는데요. 네. 오늘 유승민 의원이 포천에서 또 오전에 유세를 하면서 특히 안보 문제 강조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라서 이제 안보 문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안보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보수 언론 또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가는 불안하다 이런 이제 공세를 많이 펼쳐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좀 일관된 행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염두에 둔 걸까요? 좀 그런 모양새인 걸로 또 비춰지는데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식수 공약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4대강 등의 국내 주요 하천 수질은 2에서 3급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리산 같은 곳에 댐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이제 모이는 물을 모아서 영남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자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식수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댐 건설 공약 같기도 한데 하지만 기자들 관심은 4대강 사업 평가 여기에 좀 쏠렸습니다. 아하. 한 기자가 낙동강의 경우에는 4대강 보호로 이제 물을 막은 이후에 수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느냐,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는 게 이게 뭐가 다르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홍준표 지사가 기자 양반은 계속 3급수 두세요 이렇게 좀 뭐 일침을 놓으면서 녹조 문제는 원래 그 4대강 문제 중에 이제 녹조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녹조 문제라는 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문제인데 이걸 물을 막은 문제처럼 계속 보도를 해서 참 이것은 무식한 주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예. 또 소양강 댐에는 녹조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라고 또 덧붙이더라는 거죠. 아하. 좀 주변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는 식수를 어떻게 먹느냐고 물으니까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고 사무실에서는 생수를 먹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전직 대통령은 2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뭔가 비정상의 상징처럼 지금 돼버려서 이제는 보수 정치에서 뭔가 그래도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이 세력만 남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오늘의 이런 상황도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역공을 받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김경준 씨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이 강제 추방이 돼서 오늘 미국 LA 공항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등등이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가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때 2007년에 당시에 기획입국서를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여정부가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계해서 김경준 씨를 기획구시켰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게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가게 되는지 여기 좀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또 화제가 된 뉴스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이야기인데 거기 최태민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이 회고록 제목이 황야의 서다라고 하는데 아마 연합뉴스가 이게 뭐 시중에 깔리기 전에 먼저 입수를 했나 봅니다. 네. 여기에 이제 11.6 이후에 신군부가 최태민 씨를 상당 시간 동안 전방 군부대에 격리시켰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거죠. 네. 이 최태민 씨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변을 맴돌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설명이 이제 덧붙여져 있고요. 전방 군부대에 격리시켰다? 그렇죠. 그것도 참 특색이네요. 예. 그렇죠. 함부로 못 움직이게 이제 그 어려운 곳으로 보낸 거죠. 예. 하지만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명예에 손상이 입을 것을 우려해서 이 최태민 씨를 처벌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떼어놓기만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원래 이제 최태민 씨하고 같이 했던 구국봉사단 활동을 다시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또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질의 의문을 가졌다 이런 내용도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죠. 예. 이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정윤회 씨였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여건 그리고 능력으로는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완곡하게 뜻을 접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얘기를 쭉 써놓은 게요. 앞에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상당히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뭐 해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돈을 얼마를 줬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11.6 당시에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9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공금인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쓰던 돈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에게 인계를 한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액 이제 이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11.6의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억 5천만 원을 돌려주더라. 예. 이제 이런 내용을 회고록에 써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초에 뭐 9억 5천을 받은 게 아니라 6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온 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87년도에 직선제 도입할 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한다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현재로서는. 대개 경우 그렇듯이 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뭐 갑자기 참여정부 때 바다 이야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수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가짜뉴스 논란으로 휘말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2006년 당시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수조 원대 수익이 정권에 유입됐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막았다. 그리고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표다라는 게 이 자유한국당 후보들 주장입니다. 하하, 예. 그래서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재수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었던 거고요. 이 바다 이야기 수사가 2005년 말부터 시작돼서 2007년 2월 말에 끝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비서실장 한 것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 즉 바다 이야기 수사가 끝난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뭐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또 2006년 10월 달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주영 의원이 검찰 늑장 수사를 질타하면서 전국 조폭들이 사행성 게임 또 상품권 발행 이걸 통해서 수익의 70-80%를 가져가고 조직 재건과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에 비춰보면 수조 원대 수익이 뭐 정권에 유입됐다.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주장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교사분들 또 여럿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 분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요. 순직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오후에 3차 심리가 열렸답니다. 먼저 이 목숨을 잃은 교사의 아버님 목소리 듣고 그리고 정진우 전 의원 얘기까지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김성욱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을 잃으셨던 거죠? 네네. 그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그날이, 사고 당일이, 26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생일날. 네네. 지금 인양된 세월호 보시니까 더 가슴 아프시겠어요? 네, 그날 인양된 날, 그날 새벽부터 오전 내내 울면서 그 인양 강행을 TV로 시청했습니다만, 네. 그 TV로 시청하면서 저 뱃속에 우리 딸을, 우리 학생들, 많은 승객들을 고통 속에, 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루 종일 울면서 지켜봤습니다. 예. 그 당시 목숨을 잃은 선생님, 교사분들이 모두 11명인데, 네네. 정규직이 9분, 그리고 지금 이제 2명이 기간제 교사, 맞죠? 네네. 정규직 9분은 다 이 순직으로 인정이 된 겁니까? 네, 9분 정했습니다. 7분만 순직이 되고, 예. 아직 미술된 두 분 선생님은 지금 미술 실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 김초원 선생님 또 이지혜 선생님 기간제 교사 두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참사 이후에 알았는데 지금도 전국에 기간제 선생님이 약 4만 5천 명 이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예. 그분들은 신분은 법적으로 산업근로자입니다. 그냥 산업근로자? 네네. 아. 이제 산업근로자가 학교에서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예. 산업근로자니까 그럼 두 분은 산업재해를 당한 거다 그냥 이 정도겠네요? 그렇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참사 이후에 이제 공무원인 이제 교육 공무원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인사혁신처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예. 인사혁신처 그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선생님 두 분은 산업근로자니까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라. 아하. 산재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제 그게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예. 우리 두 선생님은 이제, 명예를 이제 명예스럽게 학생들을 구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희생됐으니까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고 왔는데. 예. 공무원들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배보상 때 이제 산재에서 받았던 걸 거기서 공개가 됐습니다.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은. 예. 제일 중요한 건 명예 때문이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저희들은 뭐 누가 자식 가서 내먹고 돈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뭐 이거 온매불매어 오체투지도 하고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찾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서 그로 인한 무슨 뭐 보상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배보상에서 역시 또 그 금액은 빠질 테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 돈 그런데 실제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랑 하는 일도 거의 똑같고 그렇죠? 대래 이제 그 기간제 선생님들은 정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딸하고 이재 선생님은 제 딸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이제 기도하는 그 일을 했고 이재 선생님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업무도 추가로 더 하고 정규 선생님들은 담임도 이제 기피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은 담임도 하시고 또 업무량도 정규 선생님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이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 생존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은 그 사고 당시에 학생들한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학생들 대피시키다가 희생되셨다고 지금 맞죠? 네, 5층이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숙소가 이제 그 5층이었습니다. 5층은 이제 여선생님들하고 선원들, 그리고 화물기사들 그런 분들이 5층에 이제 숙소로 있었는데 학생들은 4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막 기울어 가니까 선생님들은 주저없이 이제 자기 반 학생들을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라 이제 내려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급박한 순간에 나는 기간제인데 내가 왜 학생들을 구조해? 나는 기간제야. 이렇게 생각했겠냐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챙기로 뭐 서슴없이 내려가서 애들 구명조끼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배가 갑작스럽게 이제 침몰하는 바람에 같이 희생됐는데 죽은 이후에 이제 알았죠. 알겠습니다.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부모로서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예만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제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이셨고요. 이번에는 정진우 전 의원, 전 전교조 위원장이기도 하시죠.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참석하셨다는데 좀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정진우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정부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 정부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왔고 결국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아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가 펴는 논리가 뭐예요? 기간제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랬었죠. 공무원이 그런데 아니다. 무슨 이미 교육부 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였던 이 사회부총리까지도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공무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갖다 뒤밀었어요. 이건 정규 선생님들을 전일제 교사라고 칭하고 있었고 그다음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 비정규직 교사를 전일제 기간제 교사다 이렇게 했는데 전일제 기간제 교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교육부의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 가입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냐. 앞뒤가 바뀐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사혁신처 자체 법무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더라도 예. 공무원연금법에 기간제 교사는 순직 처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조항들이 있고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이 사항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무팀에서 공문을 가지고 답변한 내용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그런 지침을 안 내린 거예요? 예. 인사혁신처장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제 방에 와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예. 당신도 충분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지 우려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무원이고 다시 말해서 이 교원 수급 정책상 정규직으로 임명해야 될 것을 예. 2016년부터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정규직 인사를 자제시켜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신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사용했죠. 예. 그 기간제 교사가 4만 5천 명에 이르러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연금법상에 나타나 있는 순직으로 기간제 선생님들을 인정해버리면은,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정해서 확인해버리면은, 이 4만 5천 명이 공무원 가입 대상, 연금 가입 대상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원이 다, 예. 예. 그러면은 4만 5천 명이 법적으로 1년씩 쪼개기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 1년에 일시에 4만 5천 명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자가 됐다가 예. 4만 5천 명이 연말되면은 일시에 탈퇴를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연금법 자체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외에 다른 이 산재보험이라든지 공무상 재해라든지 순직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법원에 소송까지 내신 건데 구체적으로 뭘 다투는 어떤 소송을 어디에 내신 겁니까?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이 순직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촉받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법체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두 분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네. 예. 그게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위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를 그것도 공무원을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허용하지 예. 않고 이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예. 언제쯤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5월 11일에 다시 한번 더 이 신문 기일이 정해져 있고 예. 그 신문 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계속할지 아니면은 이 변론을 종결할지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우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감정이라든지 입법 취지 그러니까 순직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만들어낸 네. 공무원의 순직이라는 것을 법조항에 명시한 입법 취지나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명백하게 순직 처리가 허용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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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 신분의 문제, 또 게다가 연금과 관련된 문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월호에서 아이들 구하다 목숨 잃은 두 분, 이 두 분만큼은 정말 너무나 당연히 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군요. 정진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한 해에만 3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네, 오늘 이런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 논문의 실제 내용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 급히 좀 섭외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현 교수이세요.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제가 핵심을 정리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뭐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예. 한국, 일본에서 한 3만 명이 일찍 죽는다는 거고 예. 여태까지는 중국이 이제 책임을 인정을 안 했는데 한 거 아닌가. 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팀이 중국 대학하고 미국 대학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네. 캐나다까지 이제 3개국인 거로 되어 있는데, 예. 뭐 실제로 총 저자 수가 22명인데, 그 중에 이제 18명이 중국 내지는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것 같아요. 국적이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거의 중국이 주도한 연구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책임 저자들도 전부 다 중국인이니까. 예. 그럼 중국 학자들이 나서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이런 결론을 내린 논문이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의 3만 명 일찍 죽는 거에 책임이 있다를 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약 10만 명 정도 이렇게 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 3천 명 정도 조기 사망하는 거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제 그것만 보면은 이제 굉장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논문 취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실제 논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아니, 논문 취지는 이제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13개 대륙으로 나눠서 예. 그 13개가 서로 영향을 얼만큼 주느냐를 두 가지로 봤어요. 예.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뭐 바람을 타고 이제 날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추계를 한 거고 그게 예. 조그맣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뭘 했냐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자기네 나라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이제 아니잖아요. 국제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 자기네가 발생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은 예.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쓰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추산을 해서 둘을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지만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오히려 외국에서 쓸 제품을 자기 나라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거로 인해서 대기 미세먼지가 나왔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국민이 죽은 숫자가 훨씬 크다. 아하. 그걸 강조한 논문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건 팩트죠. 네. 그런데 그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쓸 물건을 중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사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로군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뭐 이제 서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가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돼 있죠. 그러니까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까지도 자기네가 쓸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그 지적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염 수출국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예. 자기네는 뭐 다 해봐야 한 10만 명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예. 서유럽의 경우는 한 17만 명이다. 그래서 훨씬 많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자기네가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예. 그쪽에서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죽는 거는 10만 8천 명이라고 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미국 너희는 우리의 한 30배 예. 더 많은 거 악영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아닌 거고. 그죠? 아니고. 예. 서유럽, 미국이 쓸 물건을 우리 땅에서 생산하느라 나온 미세먼지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 우리는 국민이 죽는다. 그러니까 네. 너희한테 미친 영향에 비하면은 그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일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 논문이 굉장히 좀 정치적입니다. 그러네요. 흥미있고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뭐 결론에 보면은 이제 환경기술개발 협력들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물론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코스트를 높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중국에서 또 딴 나라로 가지 않냐.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술개발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그 결론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대목인데 중국은 맞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한국에서 쓸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 미국, 한국, 일본도 책임이 있다. 물론
단순한 미세먼지 발생이 아니라 발생의 원인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뭐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 스스로 싫은데도 그런 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스스로 공장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온실가스,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똑같은 논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논문도 재밌는 게 보면은 이제 대개 대륙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나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 에서 보면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좀 안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학술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좀 약간은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생활 수준도 낮고 네. 뭐 힘든데 예. 다 너희가 책임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3세계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만은 아니고 아마 제3세계 국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다 일본이나 이런 데서 공해 산업들을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건 그렇고요. 지금 뭐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어디로 퍼져가서 몇만 명을 죽게 한다.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 저자들도 뭐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미세먼지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사망도 조기 사망이 뭐 미세먼지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원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얼마큼 발생하고 그 제품의 원인은 어디가 있고 그것이 어느 나라로 어느 대륙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게 조기 사망은 몇 명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리고 불확실성도 크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이제 아마 평가를 받아서 네. 좋은 저널에 실린 것 같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과학적으로 딱 입증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도 인정하듯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또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엄밀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논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도 뭐 14개 대륙으로 큼직하게 나눠서 예. 크게 한 거죠. 예. 사실은 뭐 연돌 그 오염물질 하나하나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일 책임이 큰 데는 어디라고 지목했습니까, 이 논문은? 서유럽 국가. 서유럽? 네. 중국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책임은 크다라고 인정을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서유럽이 제일 크다. 네. 사망자로는 이제 중국이 워낙 인구도 크고 오염도도 높으니까 중국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지만. 예. 자기네가 외국에 미치는 영향은 서유럽보다는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1등이 서유럽, 2등은요? 2등이 미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는 뭐 그 아래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뭐 이 논문 내용은 논문 내용이고 사실 미세먼지가 이 건강에 안 좋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지금 예방의학에서도 인정되는 바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제 쌓여서. 예. 그거는 인정이 돼 있죠. 하여튼 미세먼지가 높으면 사망자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낮추자. 네. 그건 학술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우리 내부에서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키는 무슨 예를 들면 뭐 석탄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거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노력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상당히 많다. 이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중국의 영향이 이제 얼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뭐 20인지 30인지 40인지 50인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나라에서만 파악할 수가 없죠. 저쪽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억울해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르고 불확실한 부분은 혼자 주장해야 이제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갖고 논란을 일으켜봐야 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은 대기오염이 개선된다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유일한 거예요. 외국에 뭐 오는 거 이런 거를 줄인 예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에서도 대기오염 개선된 사례는 전부 한결같이
자기네 나라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영향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줄입시다. 이게 1차 결론이고요. 확실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연 교수였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영장실질심사 외신도 다 보도하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십성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이 발부될 거다 안 될 거다 추측하기도 참 어렵고. 추측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워낙 또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남의 나라 일인데 네. 외신이 예측까지 한다? 조금 그렇죠. 네, 위험하죠. 다만 이제 구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가십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띕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우리가 또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올림머리 어떻게 될까? 하하. 네, 그런 부분들 외신에서도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구속되면 독방에 수감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기사 하나 좀 읽어보시죠. 네. 로이터 통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우선 이 구속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놓일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독방 수감될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유일한 특권 하나 있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 네. 보통은 이제 교도소는 변기나 세면대 이런 것들이 감방 안에 같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게 되면은 샤워기와 변기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특별실에 수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별실 과거 이제 전 대통령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의 상황도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샤워기 없고 세면대하고 변기가 같은 방에 있는 특별실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매트리스 깔고 자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인 그런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재소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TV는 낮에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법무부에서 승인한 미리 녹화된 채널 한 개만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못 보는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기 어렵겠는데. 그렇죠. 네, 많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이제 하루 2,500칼로리를 맞춰서 식사가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한 끼당 1,443원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머리 어떻게 할 것인가. 못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 손질이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검찰에서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올 때에도 이 올림머리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는데 그랬죠. 이제 그 머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미용사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하게 해주는 거는 다른 재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머리핀 자체가 반입이 안 되니까. 머리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머리핀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머리는 자해 위험 때문에 머리핀은 금지 품목. 모든 세부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머리핀도 세부치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소자들은 보통 구치소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마나 다른 머리 염색 이런 거 다 안 되고 커트만 가능하다. 이런 거를 가능하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도 토너나 로션과 같은 기초 화장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참 상세하게도 썼네요. 네, 굉장히 문제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구속이 만약 된다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런 식의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망 기사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망이 구속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뇌물수수에서 유죄가 나오면 10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법률 해설이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FP 통신 같은 경우는요. 검찰 조사 때 이제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불렀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사는 피의자로 지칭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뒤로 뭐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그랬다더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말을 잃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여러 차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했지만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을 이제 비난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원래 전직 대통령 소환한다는 게 언제나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검찰 출두 거부했었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체포하러 왔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이를 막아서기도 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덧붙이긴 하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받았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 다 1997년 12월에 사면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까지 뉴욕타임즈는 적었군요. 자, 그리고 세월호가 이제 인양됐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보도들도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속보로도 나오고 스트레이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외신에서도 주목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에 미수습자 이제 유해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다. 돼지뼈. 네, 돼지뼈다.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AFP 통신에서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한국 정부에서 잘못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요. 이 정부 발표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네. 참. 네. 그래서 이 동물뼈와 인간의 뼈는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AP통신은 더 나아가서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정부의 대실패 이야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 세월호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실패들이 있었는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를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일단 이 사고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예정된 사고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안전기준, 규제 실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는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출항해서는 안 되는 배가 출항하게 된 네. 그 구조를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항을 했고 출항해서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구조 기회를 낭비했다. 그렇죠.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이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긴 오전 11시 50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놓쳤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던 유일한 선박이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기본 통신 장비도 갖추지 못한 선원 9명의 소형 경비정 하나였다. 네. 그리고 또 세월호에 도착해 놓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시간만 버렸고 다른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실수, 사망자 통계 오류죠. 뭐 처음에는 전원 구조 막 나왔다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2시에만 해도 368명이 구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4시 30분에 164명으로 축소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해경이 이제 숫자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부에 알리지 않아서 정부가 잘못된 발표를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되었다라는 이 오보 가장 치명적이었죠. 이 오보가 확산되는 데에도 결국 정부의 잘못이 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월호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7시간 동안 연락 두절된 대통령. 그리고 오후 5시 넘어서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는 정말 맥락에 안 맞는 질문을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국회 탄핵 결의안에도 포함됐고 현재는
파면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실한 구조 작업부터 사망자 숫자 오류까지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 처리에 있어서 1년에 엄청난 실수들로 비난을 받아왔고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수습자 유해 발굴이라고 보도했던 동물뼈 얘기를 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수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족들은 정부의 역량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아유, 아프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거죠.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예. 기사 제목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가중되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맞서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인지 한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지금 보복 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 상황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는 정권이 전보다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다음 주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든 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 그냥 그 과거의 동맹 관계 계속 간다, 유지된다, 변화 없다 이런 정도만 밝혔을 뿐 명확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목됩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후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전격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말을 어느 강도로 할지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비슷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홍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앙일보의 스탠스가 이제 개혁적 보수, 또 JTBC는 좀 진보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한 분이고, 리셋 코리아 같은 이제 훌륭한 기반이 있어요. 차라리 좀 그런 쪽을 통해가지고 뭐 통일 이후의 비전이라든지 산업 정책의 변화, 뭐 교육에 나아갈 바, 이런 쪽의 정책의 얼개나 방향을 정치권에 제시하는 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으로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이쪽 분석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뉴스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사실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이런 분들은 일반 대중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들어본. 그러니까 요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언론계, 그중에서도 정치부 기자들만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이 크죠. 그렇죠. 좀 약간 잊어버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따 짚어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선 후보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례로 듣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아니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예.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 특정에 대한 처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되자. 예.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을 지냈으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맞는 거죠. 예, 예. 국민들의 보수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예. 그냥 도둑이 훔친 것보다는 이 공직자들이 범죄한 것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제자리로 갑니다. 예. 대통령은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니까 더 엄정하게 이런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막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네. 오히려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 훨씬 더 많이 비난받아야 맞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자택에 지금 거의 감금 상태인데요. 어떻게 도주하느냐. 또 증거도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인멸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변호사기도 한데요. 지금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예.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을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예.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출국할 수도 있죠. 출국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요? 이게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면 구속하는 거고. 예.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 네.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도덕 감정이 거의 제로인 상태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가 안 하잖아요. 네, 네. 온 국민한테 한 약속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공리고 예의고 도덕이고 책임이고 윤리고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 한 것이지 내가 뇌물을 받은 적 하나도 없다. 또 일부 최순실이 사익을 챙긴 거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가서 가리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 지금 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장관이니 무슨 수석이니 이런 관련자들이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구속돼 있죠. 예, 예.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이야기 좀 해보죠. 그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회사 그만둔 지 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갓기도라는 코너 기억나세요? 갓기도? 예, 갓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같기도 하고 같기도 아닌 하고.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요즘 대선이 40일 남았는데 갓기도를 하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하. 김종인, 정운찬 요즘이 자주 만나시는 두 분 대선 출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홍석현 전 회장도 그 그룹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출마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네, 출마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랬죠.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안 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는 출마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순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 홍 회장도 기여, 국가의 기여 이런 말씀 예. 많이 하시던데 예. 반기문 전 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등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공식 출마 선언 없이 불출마 선언한 분들입니다. 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갓기도 행보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분들이 화려한 경력, 사회적 권위
또 뭐 실력도 이제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없는 게 지지율. 그러니까요. 대중의 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이나 황교안 전 대행은 뭐 자기가 움직여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런데도 정치적 발언은 계속 하고 있죠. 맞아요. 오늘도 이제 홍 전 회장이 제3회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라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뭐 한국과 프랑스 관계에 대한 거겠죠. 그런데 그 기조연설보다는 이후에 기자들하고 문답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단어는 아니다.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아도 단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통합정부, 공동정부, 대연정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우리가 경제안보 위기가 있는데 한 정파가 정권에서 마음대로 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120석으로 뭘 하겠냐.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의 염원 아닌가. 현행 헌법이 가진 문제가 누적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지금처럼 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생각한다. 네. 김종인 전 대표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 어제 이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세 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했어요. 뭐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친 이후에 세 사람이 뭐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세상 걱정을 했다. 이러긴 했는데 오늘 이제 홍 전 회장이 어제 모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 전 대표하고 저 둘이 해서 뭐가 되고 정운찬 전 총리 혼자 한다고 뭐가 되겠냐.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예. 그러나 그분이 리드해 오셨으니 그분이란 건 김종인 전 대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는데 이 뭐 비문연대, 통합연대, 뭐 범법부 단일화 이런 쪽이냐는 거죠. 뭐 적폐청산이란 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사실 적폐청산을 제일 많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뭐 이재명. 그렇죠. 문재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 전 회장이 이제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 게 단일화 얘기도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보수 후보 단일화 구상에 자기도 이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읽히는데 이게 근데 힘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홍 전 회장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분들이 볼 때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후보들의 이제 경험이나 통찰력이 일천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끊임없이 심판받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뭐 여기서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저기서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경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석현, 김종인, 정운찬 이 세 분은요. 선출직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수 단일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면은 자기들끼리 하지. 그 예를 들어서 후보들끼리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되냐 마냐 판인데 이분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훨씬 이상의 조치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까지 또 하는 거는 또 역시 너무 가혹하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나 봐요. 오늘 강남구청 압수수색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고 가짜뉴스 퍼날랐다.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에 문재인 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걸어서 신현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죠. 이 신현희 구청장 집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했다고 했고요.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제 JTBC 보도 등을 보면은 신현희 구청장이 퍼뜨린 가짜 뉴스 중에는 이 소위 이른바 이제 태블릿 PC 보도 관련한 음모론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여기 이제 손석희 게이트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전형적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예. 경찰은 압수수색 내역을 토대로 해서 신현희 구청장을 소환하는 등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이게 성관이가 고발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손석희 게이트가 아니라 신현희 게이트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신현희 구청장의 어떤 그 불법 행위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제 뭐 1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논란을 이제 부추긴 것이고 2탄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 3탄은 가짜뉴스 유포다. 이렇게 좀 꼬집고 있습니다. 네.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하고 이럴 때는 유승민 의원이 저격수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많이 괴롭혔는데 네. 오늘은 40분 동안 비공개 독대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모양입니다. 뭐 사무실 밖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하니까요. 이후 이제 이 유승민 의원 측 기자들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능력 있고 정의로운 보수를 만들어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은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또 부연했는데요. 네. 오늘 유승민 의원이 포천에서 또 오전에 유세를 하면서 특히 안보 문제 강조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라서 이제 안보 문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안보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보수 언론 또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가는 불안하다 이런 이제 공세를 많이 펼쳐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좀 일관된 행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염두에 둔 걸까요? 좀 그런 모양새인 걸로 또 비춰지는데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식수 공약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4대강 등의 국내 주요 하천 수질은 2에서 3급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리산 같은 곳에 댐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이제 모이는 물을 모아서 영남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자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식수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댐 건설 공약 같기도 한데 하지만 기자들 관심은 4대강 사업 평가 여기에 좀 쏠렸습니다. 아하. 한 기자가 낙동강의 경우에는 4대강 보호로 이제 물을 막은 이후에 수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느냐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는 게 이게 뭐가 다르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또 홍준표 지사가 기자 양반은 계속 3급수 두세요 이렇게 좀 뭐 일침을 놓으면서 녹조 문제는 원래 그 4대강 문제 중에 이제 녹조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녹조 문제라는 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문제인데 이걸 물을 막은 문제처럼 계속 보도를 해서 참 이것은 무식한 주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예. 또 소양강 댐에는 녹조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라고 또 덧붙이더라는 거죠. 아하. 좀 주변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는 식수를 어떻게 먹느냐고 물으니까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고 사무실에서는 생수를 먹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전직 대통령은 2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뭔가 비정상의 상징처럼 지금 돼버려서 이제는 보수 정치에서 뭔가 그래도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이 세력만 남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오늘의 이런 상황도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역공을 받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김경준 씨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이 강제 추방이 돼서 오늘 미국 LA 공항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등등이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가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때 2007년에 당시에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진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네. 벌써 감옥 간 게 몇 건 있는데 네. 어찌됐건 헌정사의 불행한 일 아니냐. 사법부의 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사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의 갖춰서 어떻게 수갑을 채우느냐,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실 기득권을 비호해 왔습니다. 예. 서민들, 예를 들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예를 들면 5,400원 훔쳤다고 구속해놓고 예. 수백억 훔치고 나라 망가뜨리고 이 혼란에 빠뜨린 이 책임 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봐주고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봐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면 예.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높은 자리만 하면 큰 죄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단절을 해줘야 됩니다. 나쁜 짓 하면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네. 도둑질하면은 감옥을 가는구나. 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이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해외에서도 저 나라가 법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나라구나. 예. 높은 사람이라고 막 봐주는 원시국가, 군주국가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국격 올라갑니다. 국격이 오히려 올라간다?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죠. 네. 그리고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닙니까?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를 합니까? 그냥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하고 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평등한 한 구성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네. 그러면 너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원에서 이제 예컨대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는 아마 들어설 거고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다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면 금지를 공약했고요.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후보 측에도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 중범죄 행위자 삼성의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안 하겠다는 약속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사면해 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들은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 말을 안 하시는데 예. 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결국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픕니다. 예. 이재명 시장.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은 절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제가 특히 조직 범죄 아니면 사회적 기득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범죄, 공직 비리 이런 거는 사면 안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죠.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예.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 왜요? 이유는요? 국가원수를 또 탄핵이어서 곧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예.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또 시시비밀은 공정하게 가려하지만은 이 사조로 돌아가 가택연금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생각했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이래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국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도 있고 특히 지금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사죄의 연금 상태나 이런 상태로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나라의 격을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해서 탄핵 때문에 파면됐다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네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받는 것이
법적 순리와 상식에 맞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연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유무죄 여부는 그 이제 혐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 전에 국가 원수를 구속 수사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가혹하다 이런 표현 쓰십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일수록 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뭐 입장에 따라서 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법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은 특검과 검찰의 충분한 증거 자료가 또 수사가 진행됐고 연금 상태는 다름없는 파면된 대통령이 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뭐 이런 것을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시대로 일한 사람은 다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 안 시킨다?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는요? 뭐 그렇게도 뭐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수많은 페이지의 수사 기록이 있고 또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또 증거 조작과 인멸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특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구속은 지휘고를 막론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로 보이는 거 이거는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 원수고 또 탄핵에 대해서 파면돼서 사죄해서 계시고 사실 아까도 뭐 했으면 그런 어떤 정교 인멸이나 연금 상태에 있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지상정으로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뭐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다른 후보분들도 의견이 비슷하세요? 좀 차이가 나세요? 뭐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저 TV 토론이나 대담에서 이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뭐 의견이 비슷한 게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런 거고 유죄 확정 때까지는 좀 두고 보자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탄핵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에도 징계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당원권을 뭐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의 징계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할 일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징계 이상의 조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징계 이상의 조치? 그럼요. 지금 강도가 높은 그래서 뭐 당의 윤리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이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지금 탄핵이죠, 탄핵. 파면이 돼서 사저로 돌아가는 그 이상의 사실 그 조치가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민심을 먹고 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참 큰 공입니다만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법적으로 파면당했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강도가
탄핵에서 파면이 된 대통령 또 수사가 진행된 그런 상황, 이 부분이 징계